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원래 예전부터 엄청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서야 생각나서 이 컨텐츠를 오늘 찍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나갔었던 방송들에 대한 얼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곳은 지금 나가고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미 정리가 돼서 이제 빠이빠이를 한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스테이션이 지상파의 유튜브이든 케이블의 유튜브이든 그냥 유튜브만 하는 곳이든 간에 그냥 다 열어놓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곳 어디겠느냐? 스픽스가 있지요. 예, 스픽스가 있습니다. 지금 94.9만이네요. 예, 2022년 4월에 제가 가양동에 위치한 스픽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방송을 할 만한 기반도 없어서 견적도 내야 됐고요. 카메라나 컴퓨터나 스튜디오나 모든 거를 다 관장했었습니다. 편성기획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이야기나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주로 담당할 줄 알았는데 같이 있었던 이 방송 관련 본부장과 제가 사실상 회사를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책상 조립까지 제가 다 했었으니까 견적 내는 것부터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경험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4월에 시작을 했고 거의 7월 초부터 정규방송이 들어갔는데 구독자 1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만났던 좋은 인연들도 많이 있고요. 2022년에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2024년 약 2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바라보게 되는 채널은 아마 스픽스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람도 느끼고 이 안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년이란 기간 중에 딱 1년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공사부터 각종 방송 장비, 편집 PC 이런 걸 다 주문하고 견적 내고 했던 사이니까 새록새록하죠. 아예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하는 어느 회사든 새로 생긴 회사면 기초 세팅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너무 힘에 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의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외부에서 하는 출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상실되고 그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더 저에게 잘 맞는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픽스는 제가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알아가는 단계의 첫 번째 걸음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업형 유튜브 저처럼 혼자 하는 개인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기업형 유튜브, 방송사형 유튜브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꼽자면 그래도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시작을 했고 다만 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의 어떤 주장이나 좀 설익은 주장이나 제가 너무 다양한 역할들을 했어야 됐어서 물론 지금도 정치 비평이나 평론을 즐겨하고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다 했어요.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에 부쳤죠. 그러니까 제가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내부적으로 또 평가받고 제 스스로도 어떠한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뭔가 서투른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여러 카테고리에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가 좀 완벽해지면 그 다음 거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워낙에 시작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일의 종류도 사실 가리지 않고
다 했어야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한계? 그런 것도 왔고, 분야별 역량의 한계도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를 나가서 내가 체급이 더 큰 다음에 나중에 스픽스를 도와주는 그림이 훨씬 낫겠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가령 어떤 거냐면, 내가 체급이 더 높아지고 내가 인지도가 더 생겨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자산, 나의 기반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져야 누군가가 나를 찾았을 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제도권 언론을 17, 8년 다녔다고 해서 저의 인지도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간판, 그 회사의 이력을 유튜브에서 암만 써먹어봐야 사람들은 몰라요.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만의 그 안에서의 인지도가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 물론 방송사를 끼고 하는 유튜브 플랫폼들, TV조선의 유튜브, 채널A의 유튜브, 이게 이제 같이 투 트랙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얼마 안 됐잖아요. SBS가 주로 그런 걸 잘했는데 이제는 방송사가 다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가 유튜브 플랫폼을 끼는 순간 인지도가 곱절로 늘어나죠. 근데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형 유튜브나 방송사형 유튜브가 알게 모르게 많이 생겨난 지금은 사실은 그 구분이라는 걸 좀 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과 그냥 그 메인스트림 안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혼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스픽스를 그만뒀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체급이 커지고 내 인지도를 쌓고 나서 나중에 스픽스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를 도와주는 게 윈윈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어떤 체급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 모두가 잘 되려면 나부터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소진이 됐던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고요. 그것 말고도 내가 정말 내가 만든 회사를 더 잘 되게 하려면 내가 나가서 잘 돼야 된다, 여기에서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물론 반문하실 수는 있어요. 스픽스가 더 커져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다면 지금 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나가서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간부급인 거잖아요. 본부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를 알리는 것보다 그 스픽스 내부에서 스픽스가 알려지는 것만 너무 소모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픽스의 박영식이 아니고 그 밖에 나가서 박영식이란 인물이 존재하는데 걔가 스픽스에도 이때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다 성장한다는 거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픽스라는 회사는 정말 일을 빡세게 했고, 지금은 이제 간판 프로그램이 이렇게 뭐 한 5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년 근무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45만 명 즈음의 회사를 나왔거든요. 제가 스픽스에서 모르긴 몰라도 가장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 가장 많은 프로그램들을 출연했었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장하는 연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스피치 컨설턴트로서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좋다라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걸 가르치는 것과 실제 내가 매일같이 정치 현안들을 리뷰하고 그거를 내 주장을 실어서 하는 연습은 스픽스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일종의 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시사 에디터, 시사 에디터, 이런 표현을
이 회사가 처음 달아줬죠. 근데 그 직함이 아직까지 쓰이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에 나가면서 그냥 평론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사 에디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카테고리를 정치로만 좁히면 제가 장윤선 기자가 아닌 이상은 뭐 아주 디플리하게 취재하는 영역은 어렵고요. 그냥 시사 에디터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 다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정치로만 좁혀놓으면 제 유튜브를 꾸려가는 데는 좀 더 어드밴티지가 덜 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냥 시사 에디터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기사를 보는 눈이나 선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평생 이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경중을 따질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먼저 어떤 걸 소개해 드려야 되는지를 셀렉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 정치 에디터, 정치 시사 에디터 뭘로 불리긴 간에 정치만 너무 주안점을 둬서는 사회 분야나 경제 분야냐 다른 분야들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봐줄 때 어떤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정치 시사 에디터 이렇게 부르지만 어디 가선 또 시사 에디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디는 또 뉴스캐스터 이런데, 뉴스캐스터는 좀 뭔가 느낌이 스포츠캐스터도 아니고 뉴스캐스터는, 근데 뭐 어떻게 불려지는 게 중요한가요? 그냥 박영식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스픽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스픽스는 1년이란 기간 동안 너무 추억이 많아서 1시간 안에 추리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별로인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덜 유명하지만 그냥 별로인 인간도 있었고, 그때 인간관계를 잘 쌓아놓은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잘 만나고 있고, 자연인 신분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소통하는 분들이 여럿 있고요. 방송의 시작도 같이 했지만 이제는 정치인이 되신 분들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국회의원이어가지고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젠 잘하는지 봐야겠다, 평가하는 눈으로 그 선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배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뭐 그냥 인생의 선배로 모시고자 했던 분들이 덜컥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제 마음속으로 평가하면서 넌지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는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들도 요즘엔 왕왕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또 국회의원들이요, 의원실에 배정된 예산도 많지만 중요한 건 그 의원들마다 또 유튜브를 해야 돼서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정보, 조언들은 제법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연자이기 이전에 기획도 했고 편성도 했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피드백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답이 없어요. 유튜브 AI는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막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기꾼이 사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스픽스에서 너무 많아서 첫 단추였는데 잘 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에 공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영상 공장. 그래서 여전히 안에서 고생하는 우리 PD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거듭한 채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운기 앵커가 또 하시다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따로 채널을 독립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장윤선 기자를 또 모시고 이슈토크 빅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이제 장윤선 기자님마저 이제 기업형이 되신 거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정말 잘 되고 있고, 뭐 백운기 앵커님의 정어리 TV 이쪽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스픽스가 여러모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안겨줬겠지만 경험으로 따지면 다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특정인을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유튜브 채널 간의 갈등은 큰 관심 없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자연인 박영식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100점 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모자른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 받아들이기에는 나쁜 점만 부각돼서 기억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사람, 좋은 기업, 좋은 회사, 그냥 저는 뭐 다 양립된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안겨준 회사임엔 분명하다. 스픽스의 100만 구독 기원하는 바이고요. 뭐 최경영의 정치봉색, 뭐 노종면, 아이고 그러게 노종면 선배도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최경영, 백운기, 장윤선, 뭐 장성철, 박진영, 김종욱, 굵직굵직 하신 분들, 또 안진걸, 임세현 또 빼놓으면 서운해할라, 신인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께 했던 분들,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함께 할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출연하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채널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되겠습니다. 네, 다음 채널 넘어가 볼까요? 스픽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따로 해도 한 2-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정도로만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다양한 채널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채널은 그렇습니다. 제가 스픽스를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섭외를 받은 곳. 어떤 측면에선 논쟁적인 채널일 수 있죠.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제가 늘 소개를 해드릴 때 이 대표님이나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나 구성원 분들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애국, 애민 정신이랄까요? 실제로 이분들은 다 본인들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매국노다 라고 찍은 세력은 정말 발골해버릴 정도로 비판을 세게 하는 채널이고, 응징한다고 하잖아요. 네, 응징하는 채널입니다. 다소 거친 방식의 표현들이나 그런 투쟁력이 있다고 보이나, 마냥 색안경을 끼고 서울의 소리를 마치 저쪽 오른쪽에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은 진보의 가세연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세연과 서울의 소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야말로 비판을 하더라도 공직자들이나 권력을 향해 비판하지 가십 수준의 유명인들을 주제로 다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논쟁적인 사안들에 인벌브가 되어 있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또 디올백 보도를 같이 했던 저로서는 서울의 소리를 마냥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의 역할, 유튜브 저널리즘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요. 다만 컨텐츠 중에 백은종 대표님이 응징을 또 따로 하시거나 야 이놈들 하시는, 실제 뭐 과거에는 류석춘 교수나 뭐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반대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고 다소 거친 물리력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 부분은 저의 기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가절하될 만한 곳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유튜브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한다면 저는 저쪽 극우 쪽에서 평가하는 서울의 소리가 마치 어그로성 채널이라든지 응징으로 조회수를 빨아먹는 채널이라고 규정하긴 어렵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박진영 교수님의 작전타임이라는 프로그램과 오전에 그 신통알이 참 재밌어요.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런 이슈들, 뉴스들 정리를 해주는데 6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신통알은 보실만하고, 작전타임이나 그 꽈배기 뉴스도 요즘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서울의 소리가 어쨌든
저에게 소중한 뭐 기회랄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힐난과 조롱, 그러니까 저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전에 듣는 저의 선 후배들이 밖에 나가서 했던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식 많이 망가졌네. 서울의 소리까지 나가고. 박영식이 그런 보도를 했어? 박영식 지금 요즘 방송하는 거 봤어? 완전 서울의 소리야. 일단 제대로 보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괜찮은 분들일 거고,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럴 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침묵의 방조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행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다수 동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긍정에 서 있는 건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고요. 언론인들을 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언론인들마저도 디올백 보도나 저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언론인으로서 뭘 했는지를 꼭 되물어보고 싶고, 꼭 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신의 가치관, 철학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있는 그대로 과연 내버려 두고 있는지 저널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꼭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 평가들을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나갔습니다. 출연료도 받았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함께 콜라보한 거 맞습니다. 지금 더 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잘못됐습니까? 혹시 또 모르죠. 나중에 같이 일할 기회가 있어서 서울의 소리가 하자고 하면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걸 마치 박영식 봐봐, 가세연도 출연해 라고 보는 분들은 아직 유튜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서울의 소리에 막 응징 취재라든지 과한 표현, 그런 것만 보고 제가 했던 보도나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했던 보도를 폄하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도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울의 소리 얘기를 해봤고요. 디올백 이후에 저를 죄송하지만 손절했던 회사와 그래도 같이 데려간 회사가 있지요.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 저를 손절하신 분들, 뭐 물론 이 회사에서는 저를 네가 그런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못 데려간 거야 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분들과는 관계가 너무 좋았고 어떠한 오해도 받고 싶지 않고 그분들을 오해하지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임원들이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디올백 보도하고 나서 제 아주 전화통에 불났고 회사 높은 분들이 아마 불편해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에게 당장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수긍했고요. 충분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전혀 어떤 서운함이나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 뭐 이런 거, 뭐 분노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응원해주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고, 혹은 저를 대상으로 해서 쟤는 끼껏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방송시켜줬더니 지 뭐 된다고 대통령 부인이 가방 받은 거를 저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 보도를 해, 정신머리 없는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왜냐면 저한테 기대했던 역할이나 그런 게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경제방송 앵커를 원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전 이렇게 생각했었죠.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역할은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정치 파트를 다루는 앵커 역할은 또 따로 있고, 이제 이 방송은 경제만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어떤 저의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된다고 봤는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나 봅니다. 왜냐면 세상에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나는 저 보도에서 저 사람을 봤는데 여기서 왜 앵커를 진행하지? 이 사람은 혹시, 이 회사는 혹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좌파인가?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선 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1월 27일에 보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으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고 봤고, 또 제가 원튼 원하지 않든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경로로 보도가 많이 돼서 뭐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 TV는 정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갔었는데 안타깝게도 디올백 보도 이후에 KBS는 또 개편의 칼바람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하루 이틀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안 걸려서 바로 그냥 저는 나락을 간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어쨌든 대표적이고요. 이미 기사화가 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그리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선 두 회사도 이제 보잘것없는 저를 어쨌든 써주신 회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한편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고마운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고마운 회사는 이제 CPBC 뉴스이죠. 이 CPBC 뉴스는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톨릭 평화방송을 사실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은, 처음에 이끌어 주셨던 분은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고 최영일 평론가께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스픽스든 연합뉴스TV든 다 그만두고 나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인데, 최영일 평론가가 가톨릭 평화방송에는 저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물론 인연이 닿지 못해서 방송 DJ가 된다거나 진행자의 역할은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이나 제작진분들을 통해서 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오랜 기간 출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준일 평론가로 진행자가 바뀌면서 프로그램 컨셉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김혜영의 뉴스 공감이던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민심은 Y라는 코너를 같이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이 가톨릭 평화방송을 출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감정이 있는 회사 분들에게는 제가 언제 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언제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어느 방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11월 27일 디올백 보도 이후에 유일하게 저를 써주신 레거시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이죠. 총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막 어떨 때는 생각하면은 이 평화방송에게는 제가 막 울컥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당연히 모든 방송이 다 정리됐고, 심지어 제가 그 외부 진행자로 하던 정부 기관 쪽 행사 이런 것들도 다 캔슬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선택한 이 디올백 보도라는 것이 보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류 쪽 그 시장은 못 나가는 건가 보다.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쪽은 나를 써주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실수한 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때 이명수 기자나 장인수 기자가 제안 주신 거, 비록 내 얼굴이 나가는 일이고 내가 이 보도를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전에 대본을 받고 이 내용을 숙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내용을 알고 파악해서 이걸 알린다는데 의의를 뒀다면 저는 그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이제 기회가 로스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는데 세상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의리를 지켜주신 회사에 대해서는 뭐 출연료가 10,000원이어도 제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짜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CPBC 분들은 좋은 인연이 되면 다시 한번 꼭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 디올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제 익숙한 주제가 되어버렸고 그런 주제 말고도 대한민국에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디올백만 사람들이 기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보도에 인볼브되지 않은 사람처럼 기억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의미가 그때만큼 무겁지 않아졌어요. 그 박영식이라는 인물이 막 굉장히 무겁게 부담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은 또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를 또 불러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유튜브 채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 아직 많이 남아서 요거는 아마 1부, 2부로 나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무슨 1부는 1부예요.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지. 지금은 뭐 그럼 2부인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이 영상 클립을 굳이 나눠봐야 뭐 별 소용없는 얘기고 다음 방송은 저한테 참 감사한 프로그램 바로 팟빵입니다. 팟빵에 이제는 변박세가 됐죠. 변박박의 세상 보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 히스토리나 중간 서사는 다들 잘 아시죠? 심지어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보수의 합창이라는 코너는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보수의 떼창 중간에 뭐 누군가를 또 섭외해서 3명의 토크하는 게 아니고 이제 4명 정도로 늘려가 보자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그 기획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 오후 4시에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변박세는 예전에 제가 합류하기 이전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도 제작진분들의 어떤 한일 거예요. 뭐 물론 변희재 대표, 뭐 또 이동영 작가, 뭐 이런 분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채널 간의 갈등이 아니고 인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출연진 개편도 불가피하게 해야 했고 뭐 그런 상황에 제가 합류가 돼서 저도 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저런 과거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팟빵에 계신 분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어쨌든 나름 CPR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좀 붐업 시키느라고 정말 금요일만 되면 제가 사실 밥도 좀 더 먹어요. 왜냐면 제가 그 컨셉 자체가 다른 방송보다 훨씬 더 좀 오버해야 되고 좀 더 웃겨드려야 되고 흥미 유발 차원의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오바 아닌 오바를 하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과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오바스럽고 보기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작진들의 의견에 좀 충실히 기대해서 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편이어서 지금은 신인규 변대표랑 재밌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종착지가 또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18만 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합류했을 때가 한 15만 좀 넘었을 때인가? 아무튼 뭐 나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가 구독자들끼리 어떤 갈등 요소들도 좀 생겨나서 그거를 봉합하고 좀 땅을 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논란은 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 중간에서 아마 박진영 부원장이나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중간에서 좀 조율해 주시거나 노력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뭐 이동형 TV와 이제 이어가는 연결고리라는 게 사실 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자중하자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딱 이제 변 대표에 대한 또 변 대표가 누구를 공격하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각자의 개인 방송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또 이 프로그램의 애초 기획은 저 외부의 외계인들을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자 이제 이런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범 개그맨께서도 합류하셔서 좋은 취지에 또 김용민 목사도 합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는 이런 거는 다 과거가 돼버렸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더 잘 되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이 편성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수, 목, 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된 팬층은 변희재 대표 팬층이거나 박진영 부원장, 박지훈 변호사님의 팬층이죠. 신인규의 팬층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팬층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금요일에 보수의 합창, 보수의 떼창이란 프로그램이 좀 더 안정화되고 현재 조회수가 원래는 한 7, 8만, 10만까지 나오던 게 6, 7만 이렇게 5, 6만 이렇게 좀 조회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한 10만까지 좀 끌어올려보고 세이 굿바이를 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또 제 맘대로 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묵한 변희재 대표와 또 말을 잘하는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저희 셋이 아무튼 금요일을 꾸려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아마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논조인 게 대부분 많아서 좀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구독자들 중에서도 변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신인규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또 보시면 되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은 존중하는 바이니까 제 채널에서는 뭐 굳이 우리 김용민 형님이 어땠네, 뭐 강진구 기자님이 어땠네, 뉴탐사가 어쨌네, 또 뭐 김용민 TV가 어쨌네, 변희재 대표가 어쨌네, 또 우리 저기 창석이나 임경빈 작가님이 어쨌네, 이동영 작가님이 어쨌네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오늘은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제 채널은 그런 거와는 완전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싶으니까 제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누구와 친하다라고 하는 게 마치 피하 식별하듯이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같은 질문들을 아마 다 던져보시죠. 뉴탐사는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TV는 보시나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변희재 대표의 시사 폭격은 보시나요? 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동영 TV요? 잘 보고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이요? 그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와 친하거나 제 방송 중에 누구에 대한 호감을 표명하는 건 제 친소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라는 사람을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번에 유튜브 하면서 상처까지는 아니고 좀 뭔가 손대기가 어렵고 말을 꺼내기도 좀 어려워지는 게 너무 지금 우리 유튜브 생태계를 가르는 갈라치기 같은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야, 너 쟤랑 친하지? 나 너랑 안 놀아. 너 쟤 편이지? 라고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누구와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친소 관계인 것이고
각자가 뭐 A와 B가 어떠한 사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으면 그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저도 다를 수 있잖아요.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릴 뿐이죠. 왜? 드려봐야 솔직하게 말할까요? 저한테도 좋지 않고요. 제 채널에도 좋지 않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한쪽 편만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죠? 러시아 수출길 말아먹었죠. 한미일 군사동맹이니 뭐 어쩌니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버리고 일본에게 굴종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한국의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저의 생태계를 꾸릴 저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굳이 적을 두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 유튜버들이나 이 언론인을 자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싸우는 영역은 동일해요. 대한민국 최고 고위 공직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운다는 거는 옆 사람이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 마주하고 있는 사람, 상대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의 것도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주제를 잘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시고 팩트와 맞지 않으면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그 주제를 선택한 권리 정도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박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출연하고 있는 채널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방쇼 시즌3까지 왔다가 길 위의 시방쇼 갔다가 이제 신박한 시방쇼가 됐어요. 신인규, 박영식의 시방쇼. 요거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으로 편성을 늘렸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광고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좀 더 그 편성을 늘려나갈 예정이니까 알고리즘이 한동안 좀 많이 죽어 있다가 이제 막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고 싶어하는 컨텐츠 다 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어떤 시간이랑 어떤 프로그램이랑 중복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만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린공감TV, 뉴탐사, 뭐 김용민TV, 이동형TV, 사장 남천동, 뭐 또 뭐 있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다 보시다가 가끔씩 신인규랑 박영식 둘이 수다 떠는 거 보고 싶으면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유입되는 구독자분들과 기존의 개혁보수 신인규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분들이 여전히 시방쇼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와서 봐주시고, 저도 저지만 신인규 변호사가 여기서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 그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랑해 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요일 9시, 목요일 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갔다 왔는데 엄청 잘해주셨던 박진영 선배의 유튜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이고요. 근데 요거가 한번 나가니까 정봉주TV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혹시 영식님 정봉주 개인가요? 오늘 오전에 심지어 그 인사드렸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봉주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박진영 개 이러면 제발아 또 쟤랑 친하잖아, 또 제 편이지 또 이러실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네. 그냥 친한 선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도와드리고 저도 선배한테 도움을 받으러 왕왕 나가고요. 이은영 TV는 제가 곧 나갈 예정입니다. 8월 중순쯤에 이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의 방송은 주기적으로 나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사실 뉴스토마토인데 그 전에 여기를 소개해드리고 가야 되죠.
뉴스버스. 예, 여러분들이 박영식의 9시 이슈버스를 보시다가 지금은 못 보고 있지만 제가 소소하게 제 채널에서 박영식의 이슈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뉴스버스와는 7월 31일자로 일단 구두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굳이 따진다면 일단 체제 정비 그리고 개편도 좀 하고 좀 토양을 잘 다지다가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제가 거기에 합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뉴스버스는 참 괜찮은 언론사입니다. 물론 이진동 대표의 어떤 실력과 역량의 총체가 저는 아무튼 뉴스버스라고 보는데, 워낙에 양질의 보도를 많이 하시는 곳이고 그 보도에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뉴스버스 쪽에서 나온 기사, 특히 이진동 대표의 기사는 매우 신뢰하는 편이고요. 실제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있다면 특히 이제 보도와 관련된 메커니즘 더하기 어떤 이 보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혹시나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이진동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언론계의 큰 선배이고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검사님들 큰일 났어요. 잘못된 분을 건드리셨어. 잘못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애를 먹는 쪽은 건드린 쪽이 애를 먹더라고요. 아무튼 지켜보시죠. 뉴스버스가 저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혹은 중간에 김태현 기자가 이탈해서 김태현 기자의 팬덤이 사라져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구독자의 부침을 좀 겪고 동접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버스 또한 응원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를 언급하려고 저는 이 방송을 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디냐? 바로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뉴스 토마토 뺨.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뉴스 토마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를 제가 일주일에 2번 나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것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나가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분들이랑 저번에 이제 회식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지훈이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좋은 사람들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고요.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역량은 안다는데 사람만 좋아서는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빚어내는, 만들어내는 결말로 흘러야 저도 보람있고 이 채널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유튜브처럼 뉴스토마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 심지어 월요일,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밤하고요, 수요일 밤은 약속을 아예 안 잡습니다. 예, 흔한 그 맥주도 한 모금 입에 안 돼요. 왜냐하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가려고 해요. 그냥 질문 6개 던져주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저에게 출연료를 막 일확천금을 줘서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삶의 이제 지론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또 저에게 손 뻗어 주시는 모든 곳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요. 게다가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사실 영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다 상민씨 덕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이 형님이 진행하시고 저는 그냥 서포터죠, 서포터. 그리고 저는 감초고 본 재미는 상민씨에게 와야 되는데 이름이 영식당이라서 늘 미안하고, 목요일에는 윤희용 센터장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이랑 같이 하는데 그마저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토마토의 제작진분들이랑 엄청 저는 친해졌다라는 느낌을 저만 일단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술자리에서 이제 뭐 한마디 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 진짜 요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참 많은 방송 환경을 겪어봤고 많은 방송국을 가봤지만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일에 심취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고 또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착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토대가 마련된다. 저는 가끔 이 방송이라는 시장이 악마적 재능,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쓰레기인데 재능이 악마같이 너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한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의 역량은 인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좀 뭐 됐다고 여기 어깨 이만큼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스태프나 이런 사람들을 동일선상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기만 잘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그렇게 느끼겠지만 자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줍니다. 조명도 얼굴에 때려 박아야 되고요. 마이크도 채워줘야 되고요. 음료도 갖다 줘야 되고요. 헤어 메이크업도 해주셔야 되고요. 대본을 써주는 작가님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제 주차하면 주차도 넣어주시는 직원분이 계셔야 되고요.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전 적어도 진행자든 출연자든 이분들한테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잘 되거나 안 되면 방송국 탓, 제작진 탓, 잘 되면 다 내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 너무 많아요. 근데 뉴스 토마토는 제가 보니까 제작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채널 같아서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댓글에 또 박영식 믿고 본다고 박영식이 믿고 보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고 친히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나갔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마저도 충분치는 않아요. 나중에 뭐 Q&A를 따로 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 유튜브 시장은 경쟁이 극심하고 소비층, 구독자층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더 같은 구독자의 시간을 잘 뺏느냐의 싸움이겠죠. 결국 양질의 컨텐츠를 누가 더 잘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저도 그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제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실지 들어와서 컨텐츠를 즐겨주실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의 철학은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인정하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수가 2번이 되면 실력이니 한 번 더 체크하고 2번 더 체크하고 3번 더 체크하자. 그리고 내가 막 생방송 중에 떠들었다가 댓글로 누가 지적을 해주면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이 맞는지 팩트인지부터 확인하자. 그런 지론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막 이제 라이브 때는 흥분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어떤 분에게는 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 나가는 방송들에서도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틀렸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지레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영식이 어떤 방송에서 틀린 말을 했다, 팩트와 다르다 싶으시면 언제든 지적을 해주십시오. 저를 키워주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컨텐츠가 굉장히 길게 편성이 돼서 나갈 것 같은데요. 한 30분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유튜브 채널 말고도 다른 스테이션에서 저를 섭외해 주신다면 언제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밑바닥 저널리스트, 종합예술인, 나아가선 방송인이 되도록 정진하고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